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잘 정의된 조직 문화를 어떻게 조직에 공유하고 전파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문화 전파는 컬처덱에 정리된 우리의 웨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든 구성원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는 CEO를 포함한 조직의 모든 리더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CEO는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리더에게 보여줌으로써 리더들에게 우리의 조직 문화를 전파하면 되는 것이고, 다시 리더는 구성원에게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조직의 문화를 전파하는 겁니다. 전파 단계에서의 핵심은 리더입니다. 물론 CEO가 출발점이긴 하나 전사적인 문화 전파의 키맨은 리더거든요. 사실 이 말이 저희가 말하고 있는 리더 문화의 핵심입니다. 이제까지 꽤 많은 회사가 조직문화 전파와 내재화에 실패했던 이유는 조직문화 전파 주체가 저 같은 HR이었고, HR이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당히 마이크를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문화 전파의 주축은 HR에서 리더로 바뀌어야 하고, 전파 방법 역시 컬처덱이나 HR이 주관하는 교육 세션이 아닌 리더의 일하는 방식, 즉 리더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 조직 문화 그 자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전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문화가 실질적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인데요. 문화는 행동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앞서 세아님이 문화는 동사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와 같은 맥락인데요. 예를 들어 창의, 혁신, 이런 결과지향적인 문화 도출은 너무나 모호하고 멀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과 관리를 위해 목표를 세울 때 목표인 후행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행 지표들을 정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시는 방법인데요. 즉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프레임인데요. 이런 목표 관리의 가설 그리고 검증 프레임워크를 조직 문화에 적용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법인 조직의 웨이가 선행 행동이 되고요. 그런 선행 행동대로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가정을 세워보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우아한 형제들의 일하는 방식 잠깐 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 잡담을 많이 하는 것이 경쟁력이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선행 행동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후행 결과는 창의 이런 거죠. 그래서 나아가서 이렇게 조직의 창의력이 올라가면 우리는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우리가 이런 결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면 이런 성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가설로 세우고 도출해 보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이해하고 도출한 그 일하는 방식, 즉 웨이가 우아한 형제들의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문화적 선행 행동이 뭔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리더 문화를 이끌 수 있는 문화의 주인공을 잘 영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문화와 맞는 사람을 뽑는 방법이 가장 우선이 될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사의 정체성이 담긴 컬처덱을 리더의 영입 단계에서부터 미리 공개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방법을 많이 썼었는데요. 우리 내부의 컬처덱이 아니라 외부의 우리 회사의 컬처덱을 공개해서 우리 회사에서 이런 사람을 우대하고 존중하고 채용합니다 라는 것을 먼저 알리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입사 전에 스스로 자기 검증을 해서 내가 이 회사의 문화에 어느 정도 핏한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CEO는 컬처덱을 기반으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우리 문화에 어느 정도 핏한지를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EO와 회사의 문화가 빨간색이다 라고 하면 스스로 나는 주황색까지는 되는 것 같아, 아니면 분홍색, 자주색까지는 되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CEO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기준을 잡고 파란색이나 보라색 이런 사람은 뽑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 회사에 어느 정도 맞는 리더들이 왔다면 CEO는 이 사람을 이제 우리의 색깔인 빨간색으로 물들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온보딩 기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과정 내내 끊임없이 물들이는 노력을 해야 하고, CEO 본인이 행동으로 회사의 일하는 방식을 계속 보여주고 성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특히 CEO의 의사결정은 모든 구성원이 귀추를 세우고 있거든요.
그럴 때 CEO는 우리 웨이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전사적으로 CEO가 도출한 웨이와 CEO가 의사결정하는 것들이 일관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문화를 정의하기 전부터 있었던 기존의 리더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우리의 산업과 전략, 그리고 조직의 성격을 고려한 맥락 속에서 잘 만들어진 문화 정의라면 크게 다른 색의 리더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빨간색 계열의 색깔이라고 우리 회사를 정의했다면 주황색, 분홍색, 자주색 이런 리더들이 많겠죠. 또 회사의 키맨이나 핵심 리드, 예비 리더들은 당연히 CEO처럼 빨간색에 가까울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기존 리더 중에서 파란색이나 보라색 같은 아예 반대 색깔의 리더들입니다. CEO는 이 리더들도 계속해서 우리 조직의 색깔로 물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본인이 변화 의지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나는 파란색이야,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 라고 고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리더를 교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조직 내에 그런 사람이 많다면 사실은 과감하게 조직 자체를 교체할 수 있는 결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파 단계를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리더가 인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만 뽑자면 리더는 무대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리더는 항상 본인이 무대 위에 있다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은 리더의 말과 행동을 보고 굉장히 빠르게 학습하고 또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때문에 리더라면 내가 구성원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보이는지를 계속해서 인지하고 우리가 약속한 일하는 방식대로 스스로 일하고 있는지를 셀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무대 밖의 역할도 정말 중요한데요. CEO와 HR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가 무대 위에 배우라고 하면 CEO와 HR은 연출, 조연출 이런 연출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리더가 무대 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사실 리더 자신은 순간순간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출진이 계속 말해주고 또 정교한 코치나 디렉션을 주고 때로는 연출진이 직접 나와서 리드 바이 이그젬플로 보여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 만약 계속된 디렉팅이나 코칭에도 개선이 없다면 배우를 교체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어떻게 쏘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주목해야 할지 또 주목한 사람을 어떻게 학습해야 할지를 느끼는데요. 따라서 연출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면밀하게 보고 조명을 쏘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성원들은 이런 조명을 누구에게 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무대에 설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우대받을 수 있구나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는 정말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고 학습하고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아닌지가 조금은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프로 세계에서는 저는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무대에 서는 배우들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스포츠에서 선수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당연하게 느껴지죠. 이런 식으로 저희 문화의 그 전파 단계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내재화 단계인데요. 네. 저희가 세 단계를 말씀을 드렸죠. 정의, 전파, 내재화. 이제 세 번째 내재화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문화를 내재화한다는 것은 구성원이 리더의 말이나 생각 또 행동들을 통한 일하는 방식을 보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를 내재화하고 확립하는 데는 크게 두 개의 축이 있는데요. 바로 시스템과 분위기입니다. 시스템은 우리 조직 문화에 맞게 해야 하는 것들을 당연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겁니다. 구성원이 의식해서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조직 문화에 정렬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건 아마 CEO와 HR이 고민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분위기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직 문화는 제도나 시스템 외에 다양한 업무 방식이나 협업 방식, 의사소통 방식 등이 있을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보통 문화와 상관없어 보이는 구성원들의 어떤 잡담이나 휴게실의 공기까지도
기업의 조직 문화와 결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조직 내의 유형과 무형의 모든 것은 조직 문화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분위기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를 내재화하다 보면 시스템만으로는 안 되는, 즉 문화 기준에 맞춰서 정렬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참 많은데요. 우리는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분위기를 생각했습니다. 즉 조직의 정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사실은 이 분위기라는 것이 약간은 감성적인 영역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을 나무를 키우는 과정에 빗대어 보면 분위기는 마치 기후 같은 겁니다. 딱 명료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나무가 자라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CEO나 HR이 억지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리더십 그룹과 합심해서 조직 전체가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럼 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질문은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좋은 질문은 대상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검진 다들 받아보시잖아요. 그럴 때 문제표 보면 일주일에 고강도 신체 활동을 몇 회 하시나요? 술을 일주일에 몇 회 마시나요? 이런 질문들 보면 저는 엄청 뜨끔하는데요. 이런 질문들 보면서 저는 술 좀 줄여야지, 운동 좀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별 생각이 없었던 것들도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문진표의 질문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그 질문과 저의 답변이 또 저의 행동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이런 질문을 활용해서 팀의 건강한 문화 수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강압적인 지시나 규율보다는 좋은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리더나 구성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절하고 공감이 되는 질문을 통해 스스로가 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구성원들은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무의식 중에 우리 조직은 일할 때 이런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를 인지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계속된 퀘스천과 챌린지가 자연스러운 문화 습관을 만들고 그게 조직 전체에 일하는 방식으로 단단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스템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맞춰 일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정렬 가능한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CEO가 우리 조직은 인재 밀도가 높은 조직이야. 우리는 인재 밀도가 높은 사람만 채용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에도 인재 밀도가 높은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도록 이런 시스템, 즉 자동 정렬 장치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CEO가 계속해서 인재 밀도를 높여 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재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채용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채용 프로세스를 6, 7단계씩 굉장히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뷰 시트의 질문들을 정말 촘촘하고 정교하게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랩업 인터뷰를 통해서 웬만한 우리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인재들은 채용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구성원들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저항감 없이 그 경로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메일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보상과 연결해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우대해야 할지 또 스포트라이트를 쏴줘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잘 내리는 것인데요. 구성원들은 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우대받고 조명받는지를 지켜봄으로써 우리 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올바르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 시스템적으로 보면 평가 보상 항목에 우리의 메일을 연결하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평가에 연결할 수 있을 만한 아까 말한 선행 행동 지표를 만들어서 성과와 별개로 해당 지표를 평가 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아까 우아한 형제들 얘기를 잠깐 했었었는데요. 그 선행 행동을 두면 이게 정성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챌린지를 하거나 디스어드밴티지를 주는 것도 분위기를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꼭 제도나 뭐 징계가 아니더라도 구성원들이 이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도록 대세감을 만드는 거죠. 아, 우리 회사에선 이런 행동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면 이 대세에서 벗어나는구나를 자동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건 정말 당연한 부분인데 이걸 적시에 또는 옳게 이행하지 못하는 조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조직의 결정이 지연되거나 또 내려지지 않을 때 구성원들은 정말 큰 혼란을 겪습니다. 또는 부정적인 케이스이긴 하나 우리 조직의 웨이와 결이 다른 구성원이 높은 보상 또는 높은 권한을 가질 때 구성원들은 우리의 웨이에 대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CEO, 리더, HR은 이런 상황이 우리 조직에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기민하게 조직의 조명을 움직여야 합니다. 분위기 그리고 시스템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조직의 규모마다 다릅니다. 아무래도 조직의 규모가 작고 인력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경우에는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결국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시스템이 조직 문화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시스템화를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 사람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반경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리더 문화를 결국에 조직 내부에 이뤄내기 위해서는 함께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가지 않으면 사실은 속도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건님이 조직 문화의 내재화 관련해서 시스템과 분위기 두 축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좀 명쾌하게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이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시스템과 분위기의 차이를 어떻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시스템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건 이렇게 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 노건님이 좋은 예시를 들어줬었는데 우리의 하이어링 바를 굉장히 높여야 돼 라고 하면 하이어링 바를 높일 수밖에 없게 인터뷰 프로세스를 천천히 설계하거나 평가 시트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인터뷰 랩번 미팅을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하고 이렇게 딱 장치화해 놓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고 분위기는 이런 예시를 들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애플 하면 떠오르는 게 디자인이 굉장히 집착하는 조직 그리고 디테일에 굉장히 집중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게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디자인과 디테일에 집중하도록 굳이 프로세스로 시스템을 만들지 않더라도 애플은 그렇게 일을 한다는 느낌이죠.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리더는 조직 문화 전파자로서 많은 좋은 질문들을 해주고 그렇게 우리의 웨이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디스어드밴티지를 주고 조명을 꺼주고 이런 행동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구성원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의 웨이구나라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행동하게 한다는 거죠. 맞아요. 맞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분위기와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저는 분위기 주창자이고 세연님은 이제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걸로 굉장히 디스커션을 오래 했는데요. 이렇게 저희끼리 합의를 내렸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까지 조직 문화를 정의하고 구성원에게 전파하고 내재화시키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럼 조직 문화를 잘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조직 문화를 잘 정의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상황에 따라 환경이나 서비스, 또 조직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에 집착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변하지 않는 완전 무결한 문화라는 것은 없고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에게 변화의 이유나 즉 맥락에 대한 설명과 그 설명을 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 변한 것에 대해 화를 내거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는 환경이 변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변화에 대한 맥락을 적시해 적절하게 잘 설명하면 구성원들도 당연히 납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리더 그룹은 조직 문화를 계속 발전, 정의해 나가야 합니다. 정의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는 정체되거나 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CEO 혼자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 조직이 커지고 리더그룹과 넥스트 리더그룹이 계속 형성되면서 우리의 조직 문화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속하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영원히 빨간색인 조직은 없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조직에 섞이면서 당연히 색깔도 변화할 수 있겠죠. 리더그룹 간의 조율과 재세팅이 반복되면서 문화는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서 더욱더 정체성을 공고히 해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 아니라 완결성과 연결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롭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멋진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조직 문화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보기에 멋질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조직 문화는 CEO의 생각부터 구성원의 일하는 방식이 일치하고 이것이 인재 영입과 평가 보상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고객과 상품에까지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조직 문화의 완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우한 형제들의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방법을 보면 회사의 일하는 방식을 지켰을 때 목표가 노출된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럼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으로 CEO와 리더가 행동을 하고 그 기준에 맞게 인재를 영입하고 평가하고 인사 프로그램들까지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쿠팡을 보면 오히려 아마존의 리더십 프린시플을 그대로 가져온 것도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독창성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김범석 의장이 아마존의 리더십 프린시플을 잘 읽어보고 너무나 동의 가는데? 라고 하면 사실 카피해서 못 가져올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산업과 목표가 같은 회사가 있다면 일단 가져오고 그걸 우리 회사에 맞게 변경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거기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쿠팡의 조직 문화가 보인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방식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것이 구성원의 공감대를 얻어서 영입과 보상으로까지 연결된다면 조직 문화를 잘 이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비즈니스는 복제와 발전과 복제의 무한한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문화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전략을 복제하고 다시 복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잘 맞는 것을 찾아서 잘 가져오고 그걸 다시 우리에게 맞게 디벨롭하는 것도 조직 문화를 잘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 문화는 장거리 마라톤이고 조직 문화가 잘 썰었던 회사는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조직 문화는 궁극적으로 성과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성과는 담보할 수가 없는 거니까 뜬구름 잡는 문화가 아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리더 문화 아래서 조직 문화 전파자로서의 리더의 역할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희가 상황 중에 마지막 세션이 다음 달에 예정이 되어 있죠. 다음 강의가 정말 중요한데요. 인재밀도 관리 세션이에요. 인재밀도 관리라고 하면 인재를 영입하고 또 유지시키고 또 교육 발전시키고 또 그렇지 않은 비인재들을 이제 이별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은 1시간으로 그걸 다 담을 수 있을지 지금은 좀 막막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알차게 최대한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리더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찐 현실 문제겠죠. 아마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HR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또 HR이 아니더라도 현업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계신 분 또는 작은 조직의 대표님들도 참석해 계실 텐데요. 인재 밀도를 높이는 거, 좋은 인재를 우리 조직으로 영입하고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이별하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컨텐츠를 잘 구성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받을게요. 이 3강이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잘 전달이 됐기를 바라며 질문에 답변을 한 번씩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주셨던 질문이 CEO님이 가장 조직 문화의 첫 번째 마중물이 돼야 된다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CEO님 자체가 완결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난감한 질문부터 먼저 할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어려운 질문인데 이상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CEO가 우리가 일하는 웨이를 먼저 정의해야 된다. 본인이
생각하는 방법을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정의를 잘 하시는 CEO나 리더분도 있는 반면 정의를 해봐 라고 이제 시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CEO의 모습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CEO의 모습을 CEO에게 보고하는 리더나 HR이 먼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CEO의 모습은 이런 거다. CEO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일하는 방법들은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은 우리 조직에서 내 눈에는 이렇게 비친다 라는 것들을 먼저 정의해서 CEO와 싱크를 하면서 다듬어가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양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동전의 앞뒷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강한 면에 집중을 해서 노출을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뒷면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완에 너무 집중하기보다 내 장점,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볼드한 사람이야, 아니면 내가 굉장히 뭐 도전적인 사람이야,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텐데, 그걸 먼저 선명하게 뽑아내고 그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웨이를 찾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초기 스타트업 위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리더들의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리더들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리더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마 HR을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리더들의 보이스를 업 시키는데 HR 혼자의 힘으로는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당연히 리더들의 보이스를 업 시키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CEO의 인풋이 필요하고요. CEO가 보이스를 높이면서 리더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가 조직 문화 전파자로서 모범을 보이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CEO와 HR이 모니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옆에서 코칭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능동적으로 처음에는 잦은 주기로 이루어져야지 리더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런 조금 더 주도적이고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리더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HR이든 CEO든 계속해서 그런 활동적인 그런 리더들에게 조명을 쏟아보면 다른 리더들도 그걸 보면서 학습을 하거든요. 아, 우리 회사의 주연이 되려면 저렇게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구나를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조명을 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뭐 시스템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분위기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의 발언권이 훨씬 더 중요하게 조직에서 받아들여지고, 또 그런 분들의 그런 그 책임과 권한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람들이 우리 조직에서 인정받는 리더 상은 저런 거구나를 인지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CE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CEO가 바뀔 때에는 문화도 바뀌는 게 당연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화가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하면 CEO가 바뀌더라도 문화를 바꾸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의 문화를 한번 볼까요? 스티브 잡스가 죽어서 팀쿡 체제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애플의 문화가 크게 많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문화가 굉장히 우리만의 문화가 잘 자리 잡은 회사는 CEO가 바뀌더라도 문화가 안 바뀌고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회사가 소유주가 있고 전문 경영이 있는 회사가 전문 경영인이 들어왔다가 나가서 새로운 경영인이 온다 라고 하면 우리의 문화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래서 우리 조직의 문화의 무게감이나 색깔이 얼마나 단단하게 자리 잡았느냐가 에 따라서 yes 또는 no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길고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구체적인 선행 행동이 있어야만 성과 관리하듯 조직 문화를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많은 공감이 됩니다. 때로는 조직 문화를 너무 구체적인 행동 양식으로 정의할 때 오히려 지향하는 가치, 수행 결과를 야기하는 방법을 그 한 가지만으로 국한하게 된다는 시레벨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리더 및 RC 레벨에서는 컬처 덱을 구체적인 행동 양식으로 나타내달라고 요구하고 C레벨에서는 구체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 중간 조율자로서 HR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 할 수 있을까요? 저 이거 되게 재미있는 게 그 송파구에서 일하는 방식을 이제 여러 번 얘기하게 되는데 좋은 사례여서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사례에서 한 번 더 얘기 드리자면 거기서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라는 이제 첫 번째 항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체적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구체적일 수가 없이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지각하지 말자. 그거 하나로 정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간 관리를 잘하자, 약속을 지키자,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겠죠. 네, 뭐 근면하자부터. 네. 정말 다양한 우리에게 그 C레벨들이 요구하는 그런 후행 결과값이 많이 도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이냐 아니면 구체적이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큰 방향으로 설계를 하냐보다는 그 행동이 후행 결과로 잘 연결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 질문에 시간이 지금 다 오버돼서 짧게 제가 답을 드리면 CEO나 리더급들은 그런 우리의 웨이를 뭐 5가지로 정의하는 것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얘만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이 5가지만 지키면 다른 수백 가지의 좋은 말들은 안 지켜도 괜찮은 건가?에 대한 답변을 리더가 되면 참 하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좋은 말 대잔치가 되면 안 되고 그럼에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5가지, 3가지는 뭐야?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만의 색깔 정의가 돼요. 그렇다고 나머지 수백 가지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거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꼭 지켜야 돼 라는 중요한 가치를 정할 수 있어야 우리의 웨이가 좀 뾰족해집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걸 이제 좀 다이어그램을 보면 보통 이제 회사 홈페이지 같은 거 들어가 보면 뭐 정직, 신뢰, 뭐 협업, 뭐 도전, 뭐 창의 뭐 이런 거 이렇게 쭉 육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회사들 많잖아요. 그게 진짜 가장 지향해야 할 문화 웨이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결과지향적이죠. 네. 그리고 이게 이 다이어그램이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뾰족한 사람은 그렇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정의 내리는 과정이 문화를 정의하고 도출하는 과정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직 저희가 답변 못 드린 질문도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오버돼서 저희가 그 서면으로 답변을 작성해서 오늘 저희가 공유드렸던 웨비나 자료와 함께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하나만 답변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거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네.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대표님이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조직 진단을 컨설팅을 맡기거나 전사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몇몇 인원만 선별하여 비밀리에 하길 원하십니다.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여쭙니다. 노건님 생각에 왜 비밀리에 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이? 모두가 원하는 벙벙한 조직 문화를 도출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우리 회사의 찐 인재,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빨간색이라고 하면 빨간색에 가까운 리더들의 보이스가 훨씬 더 크게 반영되길 원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대표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웨이대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선별해서 조직문화 진단을 해보고 싶다. 그런 의도라고 좀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네. 사실 잘 안 들었지만 맞습니다. 네. 네,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모든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게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개선의 포인트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의 답변을 대표님과 저는 공유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진단을 받고자 하는 건 진짜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모든 구성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몇몇 선별된 사람을 골라서 컨설팅을 받는 건 저는 이런 컨설팅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만약에 조직 문화를 도출하자라고 했으면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직 문화를 개선하자라고 했으면 진단이 먼저 돼야 되고 진단은 사실 우리의 몸도 전체적으로 스캔을 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듯이 뭐 어떤 일부분만 스캔해서 이제 뭐 센싱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해결책을 찾는다? 그거는 이제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단만큼은 전사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까지 이제 열심히 받아봤는데요. 다른 질문들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콘텐츠 보내드릴 때 답변 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고맙습니다. 세션에서 만나요.